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시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배움을 원하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에서 작성된 부동산 경매 가이드 PDF 문서입니다. 아, 그 문서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서 첫 장을 딱 열면 약간 웃음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표지가 정말 귀엽거든요. 맞아요. 돋보기를 들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도 있고, 네, 둥근 지구본에 컴퓨터 마우스, 그리고 아주 아기자기한 파스텔 톤의 도시 풍경이 예쁜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죠. 언뜻 보면 가벼운 재테크 에세이나 동화책 표지처럼 보일 정도잖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포장지를 한꺼풀만 딱 벗겨내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이고 때로는 살벌하기까지 한 법적 절차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경매라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경매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입찰하고 낙찰받는 기초적인 룰 같은 거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런 뻔한 기초 설명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이 문서 속에서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가끔 발을 헛디디는 치명적인 구간들을 파헤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권리 분석의 맹점부터 마지막 관문인 명도의 현실까지 핵심적인 지식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분석해봐야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화면의 배경을 수많은 법률 서적이 꽂힌 서재로 바꾼다고 상상해 주시고요. 차분하게 서류 작업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전체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른바 3대장 서류를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3대장 서류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매각물권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그리고 감정평가서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딱딱하네요. 네, 하지만 이 세 가지 서류는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나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해 놓은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제처의 이 가이드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요? 바로 서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공적인 기록조차도 완벽한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아, 맞습니다. 저도 문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법원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서류인데 왜 그것만 달달 외우고 분석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현실과 서류 사이의 갭 때문이죠. 네, 자료에 아주 현실적인 예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은퇴 자금을 모아서 멋진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감정평가서를 보니 면적도 널찍하고 감정가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현황도사 보고서도 깔끔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네요. 네. 하지만 그 서류들 어디에도 그 생가 주변 골목에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주변 상권이 텅 비어있는 유령 도시인지 아니면 가족 단위 고객이 바글바글한 핫플레이스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문서에서는 음식점 창업 같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면 주변 입지와 상권을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클릭 몇 번으로 시작한 데이터 분석은 내 발로 직접 뛰는 발품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공적 기록과 현실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시차와 빈틈의 문제입니다. 시차와 빈틈이요? 네, 법원의 현황조사나 감정평가는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스냅샷에 불과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문서에 나오는 또 다른 서늘한 예시를 볼까요? 네, 어떤 예시죠? 서류상의 소유자와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그거 진짜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주인이 직접 살고 있어서 명도가 쉬울 것 같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문을 두드려 보니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버티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만약 이 사실이 공적인 등기부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
방구석에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리스크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즉 현장 조사는 단순히 건물 외관이 얼마나 낡았나를 보는 확인 작업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공적 기록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내 눈으로 직접 메우고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행동인 셈입니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시니 자연스럽게 경매에서 입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바로 인수입니다. 아, 인수, 폭탄이죠. 네, 내가 산 물건에 딸려 있는 이전 주인의 빚이나 복잡한 권리를 내가 떠안게 되는 상황 말이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경매의 세계에서는 이 인수 폭탄을 피하는 게 생존의 핵심 아닙니까?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싸게 낙찰받았다고 축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몇 억짜리 빚을 덤으로 사온 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후,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도 그토록 권리 분석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 법제처 문서에서는 아주 명확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요? 쉽게 말해 부동산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권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살려두고 어떤 것들을 지워버릴지 결정하는 기준선이죠. 아, 기준선이군요. 문서에 따르면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렇게 4가지 권리 중에서 등기부의 시간상 가장 먼저 올라온 녀석이 바로 이 기준선이 됩니다. 원칙이 꽤 깔끔하네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상 앞서서, 즉 먼저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무조건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기준선보다 뒤에 있는 건요? 이 기준선보다 뒤늦게 등기된 권리들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전부 소멸합니다. 마치 칠판의 글씨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듯이 말이죠. 아, 지우개.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우개 개념을 문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입해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확 와닿습니다. 네, 사례를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죠. 청취자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서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를 보죠. 네, 던져주시죠. 등기부를 떼어보니 1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로 임차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전형적이고 깔끔한 사례네요. 방금 말씀드린 원칙을 적용해보죠. 저당권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강력한 지우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렇죠. 이 기준선이 1순위, 즉 맨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뒤에 줄 서 있는 2순위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선 뒤에 있으니까 다 지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전부 소멸, 즉 지워집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떠안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속편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오, 좋네요. 그럼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1순위가 지상권, 2순위가 저당권, 3순위가 지역권입니다.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당황할 필요 없이 다시 지우개를 찾으면 됩니다. 지우개를 찾아라. 네,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죠. 따라서 2순위에 있는 저당권이 기준선이 됩니다. 아, 2순위가 지우개가 되는군요. 자, 기준이 2순위에 잡혔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3순위 지역권은 당연히 지워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1순위 지상권이요? 맞습니다. 기준선인 2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1순위 지상권입니다. 이건 지우개보다 먼저 생겨난 권리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헐, 그럼 낙찰자가 그걸 또 안아야 되나요? 그렇죠. 결국 낙찰자가 이 지상권을 고스란히 인수해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겉보기엔 저당권이 있어서 다 지워질 것 같지만 그 앞에 권리를 못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와, 1순위를 놓치면 완전 낭패를 보는 거군요. 그런데 문서에 나오는 세 번째 사례가 제일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질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죠?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인 상황입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방금 배운 원칙대로라면 지우개인 2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1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잖아요. 내 돈으로 그 전세금을 다 물어줘야 한다는 뜻인데 문서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을 하나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야말로 권리 분석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선 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네, 만약 그 2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내 전세금 배당받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나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과 함께 소멸해버립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수천, 수억 원의 전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폭탄인 줄 알았는데 서류 한 장, 즉 배당 요구서 하나로 그 폭탄이 완전히 제거되는 셈이죠. 와, 반전이네요. 따라서 등기부상의 순위만 볼 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가 법원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특히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완벽하게 가르게 됩니다. 진짜 이래서 다들 경매경매 하는군요. 아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문서에서 아주 실무적인 팁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실제로 법원에 입찰하러 갈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숫자요. 바로 10%입니다. 입찰장 갈 때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현금이나 수표로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진짜 중요한 현실 조언입니다. 권리 분석을 아무리 천재적으로 해냈어도 당일 아침에 이 10% 보증금을 봉투에 넣지 않으면 입찰표 자체를 아예 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조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 완벽해 보이는 권리 분석에도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맹점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순위를 따지면서 서류상의 권리들을 싹 다 지우고 깔끔하게 낙찰받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적 등기 기록 어디에도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절대 무적의 권리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적의 권리요? 등기부에 없는데 권리가 있다고요? 네, 이 권리들 앞에서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기준선인이 지우개니 하는 마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등기 순위가 1순위든 10순위든 상관없이 낙찰자가 무조건 예외 없이 떠안아야 하는 치명적인 함정들입니다. 서류에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그게 대체 뭡니까? 문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첫째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 건물에 빨간 레커로 칠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수리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그 건물을 딱 점유하고 안 비켜주는 상황이죠. 이건 등기부에 전혀 안 나옵니다. 와, 진짜 현장 안 가면 모르겠네요. 둘째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죠. 땅만 샀는데 위에 건물이 똑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북묘면 묘지잖아요. 네,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쓰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죠. 아주 한국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권리인데 산이나 이멸을 경매로 샀을 때 이 분묘기지권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그 땅은 사실상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산을 밀어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오직 현장 조사와 깊이 있는 탐문을 통해서만 존재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서류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라는 게 바로 이런 숨겨진 지뢰들 때문이었군요.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공공서류에 안 나오는 권리가 현실에서 나를 발목 잡는 게 말이 돼? 라고 답답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바로 경매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걸 문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냉혹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룰이죠. 그래서 당신이, 아니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 주택 경매를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고 1순위 저당권 뒤로는 다 지워지네, 안전하다 이러고 끝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죠. 문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안 나오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춘 숨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낙찰받아서 짭짤한 월세를 받아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대규모 상가 단지의 자체 규약으로 2층에서는 치킨집 절대 불가, 혹은 2호실은 병원만 가능 같은 특정 영업 제한이 꽉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상가 자체 규약은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요. 이런 디테일은 법원 서류에 친절하게 안 나옵니다. 발품 팔아서 상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규약을 뒤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뢰를 완벽하게 피하고 서류 분석과 현장 조사까지 마친 뒤에 마침내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 환호성을 지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 1등 한 거네요.
짜릿하죠. 이제 그 부동산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된 걸까요? 돈 내면 내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경매 세계에서 낙찰은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두 번째 스테이지의 시작일 뿐이죠. 1등을 했다고 바로 소유권을 쥐어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법원이 매각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깐깐하게 검토한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야만 비로소 대금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절차가 더 있군요. 게다가 여기서 아주 허탈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절차적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허탈한 변수요?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제도입니다. 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거 진짜 겪어본 사람들은 뒷목 잡는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이 한 사람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공유물일 경우가 있죠. 네, 지분 경매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주 치밀한 권리 분석 끝에 최적의 가격을 산정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1등 가격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환희의 순간 채무자가 아닌 다른 기존 공유자가 법정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저 사람이 부른 1등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에 공유자인 제가 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넘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완벽한 입찰표를 썼어도 하루아침에 1등에서 차순위로 허무하게 확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공유 부동산의 특성상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들어와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재산의 결합을 유지하려는 법의 아주 합리적인 취지 때문이죠. 합리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진짜 힘 빠지는 변수인 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밤새워가며 분석하고 임장 다녀서 밥상 다 차려놨더니 옆에 있던 공유자가 숟가락만 딱 얹어서 맛있는 고기 반찬을 홀랑 가져가는 거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허탈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이런 억울한 일도 다 피했고 대금까지 완납해서 드디어 서류상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완벽하게 가져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상상해 보시죠. 이제 진짜 내 집이니까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까요? 그런데 현실은 안에 있던 이전 주인이 짐을 안 빼고 배째라, 갈 곳 없다, 나는 못 나간다 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자료를 보면 이때부터가 진짜 전쟁, 즉 명도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돈 다 내고 완벽한 내 집이 되었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죠? 하나는 비교적 빠르고 가성비 좋은 무기인 인도명령입니다.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죠. 법원이 당신 권리 없으니 당장 비워라 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저런 핑계에 속아서 이 6개월의 골든타임을 멍하니 놓쳐버렸다. 혹은 상대방이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유치권 같은 복잡한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 사람이다? 어휴,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아주 지루하고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되는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서에서도 인도명령과 비교해서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고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몇 달 혹은 1년이 넘는 시간과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그 피말리는 명도소송을 꾸역꾸역 진행하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재판이 끝날 무렵 그 얄미운 점유자가 짐을 빼기는커녕 악의적으로 자기 지인이나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집의 열쇠를 홀랑 넘겨버리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판결문은 분명히 기존 점유자 이름으로 받아놨는데 문 열어보니까 안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판결문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명도소송의 판결문은 오직 소송을 제기할 때 특정했던 그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주 끔찍한 쳇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와, 1년짜리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요? 네, 그래서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팁이 아마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조치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름이 참 기네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지만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바른 사람에게 이 집의 점유를 몰래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꽁꽁 묶어두는 사전 조치입니다. 아, 묶어두는 거군요. 이 가처분을 소송과 함께 세트로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만 나중에 점유자가 몰래 사람을 바꾸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진행해온 법적 절차의 실효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소유권을 얻는 것만큼이나 그 소유권을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지식의 밀도가 확 올라가는 순간이죠.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귀여운 돋보기와 파스텔톤 일러스트로 예쁘게 포장된 가이드북 표지를 열고 들어가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서늘한 현실의 절차들을 정말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었죠. 복잡한 권리들의 생산을 가르는 말소기준 권리의 마법 같은 법칙부터 발품을 팔지 않으면 고스란히 내가 다 떠안게 되는 숨겨진 지뢰들, 그리고 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인도명령과 가처분이라는 살벌한 명도 과정까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청취자분들은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시거나 누군가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을 들을 때 단순히 얼마 싸게 샀대 다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권리 분석과 현장 임장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매라는 제도를 철저하게 서류상의 권리 분석과 재정적인 이익, 그리고 법적 절차라는 아주 차가운 렌즈를 통해 완벽하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빚을 떠안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죠. 네,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교한 법적 절차와 정보들 너머에 존재하는 아주 깊고 인간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요? 누군가의 소중했던 보금자리, 혹은 평생을 바친 사업장인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실패를 의미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전 소유자의 치명적이고 뼈아픈 재정적 실패, 혹은 삶의 붕괴가 그 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오늘 대화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아주 기가 막힌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로 훌륭한 수익률의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서류상으로는 지워야 할 권리들을 지우개로 모두 지워버렸고 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모두 치르고 그 집의 현관문을 처음 열었을 때 전 재산을 잃고 도저히 그 집을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해 웅크리고 있는 이전 주인 혹은 그 가족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그들을 상대로 법원의 인도 명령이라는 차가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할 때 서류상으로는 이미 빨간 줄로 깨끗하게 그어 지워버렸던 그 질척이는 인간적인 마찰과 감정의 동요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숙연해지네요. 우리가 서류에서 완벽하게 거둔 법적 승리와 현실의 현관문 앞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인간적 갈등, 이 거대한 심리적 비용이야말로 그 어떤 정교한 감정평가서에도 법원의 공식적인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절대 기록되지 않는 당신의 진짜 낙찰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절차 속에서 단순히 수익을 쫓는 투자자를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아, 서류의 텍스트에서는 절대 읽어낼 수 없지만 경매의 현장에 서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정면으로 마주쳐야만 하는 아주 묵직하고 긴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이 심리적 비용의 청구서 앞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의 합리성과 그 짙은 그림자를 동시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린 이 치열한 지식들이 정보의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에 남겨드린 이 철학적인 질문이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세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정보들의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